안녕하세요. 큐다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어느덧 이 일주일이 눈 깜빡할 사이 지나서요. 벌써 23회차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루 걸러 하루식으로 이렇게 격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1년이 한 52주가 되니까 거의 1년을 한 100일 정도 시간밖에 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월 말에 들어가는 거를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김범현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대는 이제 나이상으로는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에 들어섰죠. 그래서 20대처럼 막 혈기왕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나 아니면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 그런 나이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잡는 시기고 가정을 또 이루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30대에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테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30대가 막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안다던가 아니면은 무엇에서도 막 능숙한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하나 책임지기도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 이제 나 이외에 함께 이 존재를 함께 가야 하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막 계속 뭔가를 추진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다소 이제 좀 벅차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때쯤 이제 차 한 대라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 한 대가 뭐냐면 경주마들 있잖아요. 이 경주마들이 경기에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그 안대예요. 그래서 말은 눈이 이렇게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 있다 보니까 고개를 딱히 안 돌려도 거의 350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은 굉장히 겁이 많은 생물이라서 자신이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 말이 스쳐 지나가거나 옆에 뭔가 다가오면은 막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겁에 질려서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막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새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로지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가려주는 게 차한대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할 때는, 뭔가를 할 때는 확신이 잘 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굉장히 앞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남자의 마음작용은 이 미래 행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조금 불안하고 흔들려도 미래 행복을 향해서 이제 추진력을 갖고 가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이 당장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복이 느껴져야지만 그 다음에 비로소 미래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생각을 자꾸 거듭을 하다 보면은 결국 포기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좀 하향시키거나 자책감에 빠지거나 아주 별의별 이런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재미있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든 간에 무조건 소모성 에너지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이 스트레스가 상처를 끌고 오게 되면서 더 그런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단 이제 30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할 때 목표를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타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차 한 대 같은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목표만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는 것이 가장 필승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을 할 때조차도 내가 계속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도 그것이 자칫 이제 자꾸만 뭔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내가 감정을 결합하지 않고 내가 그래 나 지금 좀 약간 부정 감정에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훈련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멈춘다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지?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심리교육으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여 가까이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을 때 정말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 스트레스나 상처 같은 부정감정으로 점철된 생각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30대라거나 30대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어떠한 습관 변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다이어트 혹은 금연, 금주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목표가 세워지고 나면 꾸준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내가 설정한 목표에 와닿진 뭐라 그러죠? 딱 완성이 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내가 변화되어 있고 좀 더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딱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어?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제 목표를 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다이어트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어쩐지 결론이 자꾸 이렇게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약간 거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인간의 마음작용 원리 자체가 소소한 다이어트에서부터 아니면 거창한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즉 다이어트의 원리가 인생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남자와 여자의 이 마음작용 차이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이제 모두가 좀 목표한 바에 있어서 휘청거리지 않고 조금 힘들 때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두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3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궁금한 이거 뭐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많이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는데 몰랐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아니, 이렇게 화면이 가려져 있으면 누구 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아무도 채팅창에 말씀도 안 해주시고 섭섭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궁금하신 점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은 질문이 없으면 제가 준비해온 사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거나 힘든 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자꾸 포기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강박이 생겼다던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제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또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뇌 신경회로가 따로 있다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약을 먹으면 섭취를 제한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메스꺼움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같은 음식을 먹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예를 드는 건데 이것이 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로서 혐오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단순히 이제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식욕 억제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식욕 억제제나 이거를 뭐 미각 혐오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각 혐오에 따른 약물이나 결국 모두 신체에 국한된 연구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는 이유는 섭취에 대한 욕구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욕구가 없는데 음식을 섭취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욕구는 신체적인 게 아니죠. 신체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 때문에 욕구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호르몬이 이상작용을 하는 신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 호르몬의 이상작용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신체의 밸런스도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자라나는 소아청소년들은 심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다 보니까 소아청소년들은 뭐 이런 심리의 밸런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 양육자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현재의 다이어트는 이 욕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간과해서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욕구라는 것은 단순히 식욕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맛이 당기고 안 당기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섭식장에 한번 들어가셨던 분들, 저도 그랬지만 느껴보셨을 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굉장히 이제 식욕 억제제를 한 개쯤까지 먹으면 굉장히 강력한 식욕 억제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몸은 실제로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막 심박수가 굉장히 뛰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된다던가, 현실적으로 이런 식욕이 당기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놓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입맛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라 입맛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욕구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병증이 될 정도로 비만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식욕이 아니라 입맛이 없을 때조차도 섭취를 하게 만드는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욕구가 전환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스트레스나 부정 감정의 상황에서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그 음식 자체가 손쉬운 긍정 기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의 부정 감정, 우울함에 있을 때 쉽게 긍정 기분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는 게 음식이거든요. 먹으면 좋아지니까. 그래서 쉽게 기분을 전환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서 섭식의 습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중독, 기타 이런 중독증들과 같이 내가 부정 감정의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강박이 해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비만한 사람은 욕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한 것에 비롯된 욕구가 섭취로 이어졌을 뿐이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욕구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섭취 자체를 제한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욕구의 원인은 신체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식욕 억제제이든 앞서 말씀드린 뭐 미각 혐오 관련된 그런 기사 내용이든 간에 반드시 제한한 것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다이어트에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너무 간과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흔히 여러분이 이제 먹는 낙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먹는 낙으로 살아 하는 사람한테 먹는 낙을 없애면 그 사람이 죽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다른 낙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낙을 찾아서 가는 게 이런 욕구에 대한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밸런스가 무너져서 질병이 될 때까지 섭식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과연 다른 그 대상을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게 추구가 될까요? 왜냐면은 욕구라는 것은 대상 자체가 전환은 할 수 있지만 그 몰입했던 에너지 크기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전환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은 결국 이런 의학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과 심리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심리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가, 심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병증이라고 하면은 기질적인 것이든 실제로 내 신체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시민성이든 심리에 대한 신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든 모두 의학 쪽에서 치료가 되고 있죠. 심리성 병증까지도 약물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학계는 그나마 신체로나마 이런 심민성 병증까지 치료를 하고자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 와중에, 심리학은 결국 이런 마음과 심리를 분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가 아닌 이런 마음에 관한 작용 관점에서 보면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건 아주 사실 간단하거든요. 이 심리의 밸런스를 붕괴시켰던 원인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를 해서 다시 원활하게 밸런스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신체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리로 회복을 하는 것이 아주 순리에 맞는 것인데 결국 식욕이란 것이 단순히 신체만 억제시킨다고 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신체만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신체를 조절하는 약물과 수술은 이제 계속 방법은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수정님 안녕하세요. 간식이 습관이 돼서 그게 비만의 이유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식습관이라고 했을 때는 간식을 먹을 수도 있죠. 우리가 때때로 간식을 먹는 거는 누구나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입이 심심해서 먹는 정도는 그거는 심리 문제가 발생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계속 습관이 되고 간식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거는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랑 아니면 부정감정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힐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간식에 의해서 그것을 힐링하고자 하는 의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비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신수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이 습관이 돼서 비만이 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식이 너무 고칼로리 간식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완전 헛다리인 거죠. 그쵸? 근본적인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고칼로리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딱 필요할 때 요긴하게 먹는 게 정상적인 심리의 밸런스가 이루어졌을 때고 그것에 의존해서 자꾸 빠져드는 것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심리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광TV님,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어서 다시 가져온 부분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또 그때그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약물 관련해서 이어서 연관되는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은 질문이 고도비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도비만이어서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 곤란이 생기고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고도비만일 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고도비만일 때는요. 이미 내가 내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운동이라도 내가 저강도의 운동이라도 조금 수월하고 용이해질 때까지 섭식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섭식을 제한하는 것은 크게 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도비만의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만의 식이요법처럼 이렇게 극단적이지도 않고요.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 틀을 좀 만들어주고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인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식이요법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상실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심리 문제다. 고도비만과 초고도비만은 100% 심리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한 처리를 음식으로, 섭식으로 고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치료하지 않는다면 사실 스스로 식이 조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심리 장애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섭식과 관련해서 통제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마음작용 중에 스트레스와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치료하고 자가적으로도 그거를 이제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럴 때는 치료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의학적인 약물, 도움 이런 것을 병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계속 연구 발전해가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만이 다이어트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의 원인은
신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심리 장애에 들어가서 내가 섭식 제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리 장애일 때는 심리 문제를 회복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가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능력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몸을 어떻게든 이제 약물을 통해서 섭식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약물이 모든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체 문제가 계속 줄곧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같은 의미에서 심리 회복도 좀 어려워져요. 몸과 마음이 항상 연동을 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남자가 고도비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예전과 같이 무기력해져서 뭐 움직이기도 싫고 앉아서 먹기만 하는 게 낙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무언가를 노력하기 위한 열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갖고 있던 상처의 부정감정이 이제 무감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부정감정에 의해서 계속 우울해지고 뭔가 포기하게 되고 이렇지가 않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외형이 만약에 자신의 행복에 원활하지 못하다,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좀 건강해져야지 라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 같으면은 이제 심리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랬던 게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심리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착착 순리에 맞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식이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의지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결국 비만과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이제 비단 신체에서 내가 자꾸 먹어서 움직이지 않아서라기보다 그게 맞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심리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질문에 대한 좀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방법이라고 하면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 먼저 앞서야 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내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요즘에 좀 보다가 많이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허기짐을 극도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250만 년 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하다 가장 어이가 없는 다이어트 관련 정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왔어요. 식량이 충분하고 넘쳐난 것은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의 역사이고 조상 대대로부터 굶주림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유전자에 기억되어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 인류의 생존 본능을 거슬러야 성공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참 어렵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런 말에도 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대체로 이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유전자에 의한 본능으로 인해 인간은 비만해지지가 않아요. 본능이 뭔데요? 우리가 막 굶주림을 갖고 있는 게 치열하게 먹어야 되는 게 본능이다? 본능에 대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왜 유전자 얘기 많이 하죠. 비만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엄격하게는 유전자에 의해서 비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소아비만이 유전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유전자를 물려줄 만큼 비만한 부모의 식습관에 의해서 아이의 심리가 그쪽으로 함께 발달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말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비만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부모도 비만하겠죠. 그럼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식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아이가 그거를 항상 학습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 아이도 소아 비만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아 비만은 언제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그럼 과연 유전자에 기억되는 것은 뭐고 기억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리고 유전자에 기억이 되어 있는 작용에 의해서 내가 모두 일일이 현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대손손 만약에 이제 백정이다, 도축을 하는 일을 해왔다 하는 집안은 필연적으로 내가 현세에서도 살생을 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의 뭐 미신급이죠. 이런 얘기는 살찌는 유전자니 뭐 본능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혹이 되시지 않기를 바래요. 설사 그런 타고난 페널티가 있다. 이건 좀 페널티죠. 있다고 치더라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나는 그걸 극복해서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음작용에 있어서도 맞는 게 뭐냐면, 남자의 마음작용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때 열정이 생기고, 여자의 마음작용은 이 상처를 치료할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현재 놓인 상황이 남들보다 더 여의치가 않아요. 내가 뭔가 페널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남들하고 같은 것을 성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남보다 더 그만큼 큰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출발점이 내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에게는 더 큰 열정을 만들고 여자에게는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보시게 되면은 뭐 유전자니 뭐니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비만해지는 것은 운명이다.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혹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몰라도 회피하고 있구나. 합리화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기 싫어하고 있구나 라고 좀 자가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저는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지방흡입에 대한 거를 제가 언제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잠깐 지방흡입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예뻐요 별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왜 지방흡입을 하면 안 좋은지, 이거를 왜 지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볼게요. 지방흡입 수술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성형수술 순위 중에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보편화가 됐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성형 강국인데, 대국인데 그 중에 2위에 해당이 될 정도면은 뭐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시술을 하고 아무나 다 그걸 자원한다라는 거죠. 지방흡입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요 약간 손톱만한 절개를 해서 지방을 불리는 용액을 그 안에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이 이제 불고 막 좀 유연해져서 흡입관, 약간 진공청소기 같은 이런 흡입관을 그 절개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휙휙 이제 휘저으면서 지방을 빨아들이는 수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뺀 결과를 통에 담긴 거를 보시면은 이 한 5분의 1 정도가 노랗게 지방층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 전에 들어갔던 그 용액과 피가 섞여서 한 5분의 4 정도가 용액과 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층이. 근데 이 지방흡입 수술을 정말 아무 데서나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뭐 그냥 성형외과 주력이 아니든 보조든 주력이든 간에 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방법 자체가. 그런데 저는 정말 어지간하면은 이 지방흡입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성형수술 2위인데 아무도 이제 뭐 듣지는 않으시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비만수술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뭐 대리수술을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예쁜 결과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빼서 외피가 얇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방흡입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아주 고르게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표면에 다 드러나게 돼요. 더 심한 경우는요, 근육이 드러납니다. 이런 팔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너무 이제 외피가 얇아지다 보면은 그 밑에 근육 모양이 보여요, 비쳐서. 피하 지방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완전
완전 잘못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칫 한순간에 의사분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석션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금 오래 머물렀어. 그러면은 특정 부분에 폐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인체가 알아서 다시 붙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이오본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생체본드예요. 자가적으로 붙게 되는 우리가 이런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인체가 바이오본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덩어리가 지게 되고요. 그게 그대로 고착화돼서 앞으로 이제 다 낫게 되더라도 계속 그게 보여요.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자 해서 수술을 한 직후부터 바로 아주 타이트하고 단단한 압박복이라는 걸 입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압박복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아무리 살이 없다고 이제 빼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접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랫배 쪽에 발생을 하거든요. 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접힌 부분이 압박복에 눌려서 패인 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살이 나중에 패여요, 그 부분이. 압박복 무늬 그대로. 그래서 이런 자꾸 폐임 현상, 울퉁불퉁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도저도 없이 매끈하게 잘 됐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전신지방흡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부분지방흡입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팔뚝이다, 복부다, 아니면은 뭐 브래지어 라인이다, 허벅지다 이런 식으로 부분지방흡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을 뺀 부위와 빼지 않은 부위의 연결점, 즉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부분이 차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직각으로 딱 떨어진다든지 뺀 부분은 너무 빠져 있고 밑에 부분은 빠지지 않은 부분은 너무 도드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요. 정말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정말 잘하는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성형수술 2위가 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설사 비만 전문 클리닉이라고 개업한 곳이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같아도 내가 진짜 잘된 사진만 찍어서 올리지 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홍보한다고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업종 자체가 워낙 거액의 수익을 단시간에 낼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업을 하고 오픈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만 전문 병원이라고 했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돼요. 그러면 다들 이제 수술을 대충 받고 대충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본드니 무슨 폐임 현상이니 계속 문의를 하게 돼요. 그럼 병원 측에서는 그게 모두 완만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긴 분들은 2년이 걸리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1년을 기다리고 1년이 돼도 안 되면 나는 2년에 해당하는 부류인가 보다. 내 살성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2년을 갑니다. 근데 2년이 돼도 안 사라진다. 그럼 이제는 수술이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항의를 하러 가겠죠. 그런데 그 병원은 폐업해서 사라져 있어요. 다른 곳에 다른 이름으로 개업을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병원이 그 병원이었는지 원장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비만 전문 수술 병원이다. 비만 흡입 전문 수술 병원이다. 이런 거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정말 내로라는 지방흡입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3분 정도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피멍이 심각하게 들거든요. 거의 뭐 교통사고가 났나 싶을 정도로 큰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드는데 현재는 이게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은 한 부위가 전체 피멍이 드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고 의사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뭐냐면 어떤 전문가분이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분이 수술을 한 결과를 봤는데 멍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지방을 뺐기 때문에 멍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지방을 빼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피멍이 드는 것이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을 정도로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수술 후에 멍이 들지도 않고 통증도 최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라고 하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0.0 몇몇 프로겠죠.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모두가 숙련도도 없이 너도 나도 성행 유행에 편승을 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요, 마케팅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분들은 마케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딱 검색을 했을 때 지방흡입 전문가 치면 쭉 나오는 것은 다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곳이고, 실제 전문가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말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 진실되고 유용한 정보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덮여져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이 찌는 이유는 비만 세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비만 세포수는 일단 성장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수 이상은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이 비만 세포의 크기가, 덩치가 커지는 게 바로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세포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세포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결국 남은 세포가 다시 커지게 되면은 요요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요요가 없는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포는 커졌지만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살 그 정도도 되지 않게 진짜 이 감촉이 살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해진 세포는 그만큼의 역할을 이제 나눠서 고루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체는 그만큼 뭐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작용, 에너지 소모 작용, 이런 모든 면에서 반드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인체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까지라도 내가 이런 외형을 변화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 심리 상태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흡입 수술만 하면은 인생이 변할 것 같고, 한 부위만 할 것 같고, 나는 팔뚝이 가장 컴플렉스야. 그래서 팔뚝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이 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허벅지도 눈에 띄고 복부도 눈에 띄고, 그렇게 한 부위 한 부위 계속 늘어나게 되는 불만족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수술을 한 후에도 식욕이 통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요를 겪는 상황이 옵니다.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버렸는데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방흡입 수술은 결심을 했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지방흡입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심리적인 문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몸에 칼을 대고 뭔가를 이런 수술을 해서까지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은 외형만 변화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요. 가장 돌이키기 힘든 방법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수정님,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지 않나요?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40이면 살이 안 빠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앞에 중요라고까지 써놨어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한 이해, 뭐 아마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나이살은 정말 안 빠집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갈수록 여자 나이 37세가 되면 남자 나이 45세에 해당하는 대사 기능이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보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대사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이가 들면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대비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나이살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모 자체가 부족한데 반면에서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에도 이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나이가 들면은 훨씬 운동 효과가 미비해집니다. 그래서 참 중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살이란 게 맞고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여성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지방을 자꾸 축적하려고 하지 이거를 소모시키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성 호르몬은 지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자꾸 감소를 하면 여성 호르몬도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여자는 지방이 있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작용이 자꾸 떨어져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복부에 이 가슴과 허벅지에 있었던 지방이 복부로 이동을 하고 지방이 좀 축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게 당연히 찌게 되어 있고 잘 안 빠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몸은 신체는 그게 순리에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를 했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는 여자가 중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중년 여자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뭔가 날씬해야 된다. 연예인들 중에는 막 50세가 됐는데도 아가씨 몸매로 나오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커리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과 심리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는 여자의 마음작용,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아내와 엄마의 마음작용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내와 엄마의 마음작용에서는 굳이 절대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마음작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요하는 마음작용은 여자일 때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는 주는 사랑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관심을 받기보다는 주는 데서 행복감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살이 찌든 말든 상관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아내와 엄마일 때 심리는 그렇게 살이 쪄도 개의치가 않는 그 원활한 작용을 항상 이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좀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의 마음작용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꾸 외형을 관리를 해서 타인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되는 이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아내랑 엄마인데도 여자여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가족인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한 사람의 여자로서 행복을 가져가는 것만 상관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여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신수정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 살이 안 빠진다고 해서 심각하게 내가 우울해하고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나 리즈 시절 때는 정말 예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은 외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이 찌든 살이 안 찌든 간에 정말 내가 어떠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외형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만에 의해서 건강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살이 좀 찌는 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제가 가져온 부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제가 하도 이 운동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온 질문인데 퍼스널 트레이닝 PT 아시죠? 개인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하기를 퍼스널 트레이닝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서 감량을 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 건강하다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제 킵다이어트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퍼스널 트레이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알짜배기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 그래서 뭐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이것을 좀 절약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식단 관리도 좀 해주다 보니까 어찌됐든 내가 혼자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인 소모 없이는 아주 딱 완성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감량이 쉬워진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과연 건강할까? 트레이너분들은 여러분이 살을 빼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사실 건강한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평균 체중이고 건강한데도 미용 체중에 도달하고자 살을 빼주세요 라고 하면 또 빼주거든요. 사실 미용 체중은 건강한 체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하겠거니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키게 되는데 극단적이에요. 왜냐면은 비용 자체가 일단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1, 2kg 정도 빼려고 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아요. 그쵸? 적어도 5kg에서 10kg, 뭐 아니면 5kg를 감량하더라도 10kg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게 이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빼고 근육을 이제 강화를 시키면 실제로 5kg 정도만 감량 효과가 없는데도 10kg, 외관상으로는 체형은 10kg가 감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꼭 근력 운동의 장점은 아니고 애초에 다이어트란 게 체중에 대한 것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체중은 의미가 없고 체형에 대한 것이 다이어트의 이런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이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뭐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 10kg 정도를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잡지도 않죠. 최대한 3개월 정도로 많이 잡아요. 그 미만으로 잡는 경우도 수두룩한 게 이것을 퍼스널 트레이닝을 사실 지속하기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좀 크죠. 일단은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고 갈수록 의지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신청하는 사람도 그리고 관리해주는 트레이너도 단시간에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자연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식이요법과 운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두 가지로 딱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물을 이제 유지하고자 운동 중독 내지는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100% 요요를 겪어요. 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근육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굶어서 뺀 것보다는 굉장히 서서히 다시 요요가 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요요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를 갈수록 이제 계속 근육은 계속 자극하지 않으면은 사라지니까 근육이 계속 갈수록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사가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찌됐든 계속 요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학을 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운동을 중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은 트레이너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막 줄줄 울면서 막 운동을 하죠. 너무 힘든데 그 얘기는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이제 약간 기본적인 운동이라도 꾸준히 유지를 하면 요요가 좀 덜 올 텐데 그런 그 정말 러닝머신조차도 거들떠도 보기 싫어질 만큼 운동에 학을 띠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극도로 이제 했던 운동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건강하다고 믿는 다이어트 방법은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만 트레이너가 나를 끌고 갈 때만 유지가 되는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고요. 사실 그마저도 심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음식 제한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이제 온전히 자신감으로 변화하거든요. 살이 빠지게 되면. 근데 이 자신감이 여자의 마음작용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전 회차에 계속 걸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일까? 저는 이제 킵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이 퍼스널 트레이닝 받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자면 효과적이다. 그냥 그뿐이에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일 뿐이지. 자,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엄청 날씬해져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서 날씬해져서 엄청 자신감이 생겼어. 그런데 자존감과 자존감은 상처를 치료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처 치료는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밑바닥에 고스란히 덮여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운동과 다이어트 신물이 나서 더 이상 안 하면 요요가 다시 와요. 그러면 결국 자신감은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내가 다시 살이 찌면 자신감은 사라져버리죠. 자신이 날씬하고 그 날씬한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반응이 들어와야지만 유지가 되는 게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 나는 이제 뭐 다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못해.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식이 조절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볼까? 시술을 받아볼까? 수술을 해볼까?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어느 특정한 한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내가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이 조절은 심리 밸런스에 의해서 알아서 자기가 균형을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는 한 번의 효과로 아무리 내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뺀 살이라고 해도 영원할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건강에 대한 기준은 좀 다르지만 제 생각에서는 마음관점과 킵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이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답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조용하고 하니까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의미에 대해서,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참 궁금하신 게 없나 봐요. 별로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그냥, 그래도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을 꾸준히 재밌다라고 들어주시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기는 해요. 사실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몇 분이 고정을 해서 단 한 분이라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거예요. 뭐 그래서 딱히 궁금한 점이 없더라도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이어트에 이렇게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이 아시더라도 필요한 분들이 한번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좀 제대로 아실 수 있게끔, 막 기존에 나와 있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고 그게 악영향을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계셔도 사실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양은서님, 아이들은 성조숙증이 있을 때 심리의 문제와 함께 살이 찌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 살이 찌는 것과 성조숙증의 관계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성심리 포럼 때 질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성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사실 채널에 있어서도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라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조숙증이 심리의 문제와 함께 살이 찌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의 경우는 성 문제와 다이어트의 문제가 결합이 됐을 때는 해결 방법이 이제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무조건 이 주 양육자, 주로 이제 엄마죠. 엄마에 의해서 전부 케어가 가능하고 성조숙증도 그리고 심리 문제도 비만도 전부 다 엄마에 의해서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안타깝지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격주로 목요일날 성심리 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김원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좀 감소의 의미,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령 뭐 환경단체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수수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위한 개념으로서 가계부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타 근데 그만큼 다이어트는 뭔가 감량에 대한 의미와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는 불필요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너무 부족한 체형을 증가시키는 것도 다이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다이어트의 의미는 감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런 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 음식이 너무 고칼로리여서 그리고 음식이 너무 풍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만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음식이 고칼로리고
아무리 이제 그런 음식이 만연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는 선택해서 충분히 밸런스를 이뤄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모두가 다 뚱뚱하지 않죠. 아무리 고칼로리 음식이 만연하고 음식이 풍부해도 모두가 뚱뚱한 게 또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사회적으로 심리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만연해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심리의 밸런스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회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심리가 건강하고 온전하다고 하면은요, 몸은 알아서 이 자체적으로 유지가 돼요. 항상성을 항상 유지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리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마음으로까지 인식하는 인식,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을 내 몸 안에 저장하는 기억, 그리고 다시 생각으로 처리된 결과를 외부로 표현하는 표현, 이 세 가지가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연동을 해서 외부의 것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내 몸 안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다시 외부로 배출하면서 소모시키는 이 모든 부분이 모두 심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의 밸런스가 맞춰진다라는 뜻이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체형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몸을 조정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을 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심리가 건강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자꾸 살이 쪄. 예전 같지 않게 자꾸 살이 찐다. 혹은 예전 같지 않게 자꾸 뭐가 너무 땡긴다. 혹은 예전 같지 않게 너무 무기력해서 움직임이 많이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라고 했을 때는 심리 문제를 항상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알맞게 섭취하고 알맞게 저장하고 알맞게 배출을 하는 거, 알맞게 소모를 시키는 거,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심리의 밸런스에 따른 신체의 밸런스라는 의미예요. 이 점을 항상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신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쵸? 뭐 사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신체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는, 컨트롤 타워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긴 시간 들어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도 좀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